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끔찍한 성능. 2. 미국은 간판한다. 3. 한국이 드디어 해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방산업계의 대표 효자 상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 이 K9이 최근 미군의 최신 포탄인 XM1155와의 호환성 시험을 통과해 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포탄 6발을 쏘는데 단 44초도 안 걸리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의 53km라는 긴 사거리까지. 안 그래도 잘 팔리던 K9에 대한 바이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업계의 눈길을 사로잡은 시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9월 미국 애리조나주 유마 미 육군 성능평가 시험장에서 K9A1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호환성 시험을 겸한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이번 시험은 최근 하나디펜스가 미 육군전투능력개발사령부 군비센터 CCDCAC와 체결한 공동 연구 개발 협정에 따른 것으로 K9 및 K10이 미군 군수품과 호환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미 육군은 차륜형 자주포 성능평가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분기 시스템 공급을 받을 계획이기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지요. 이날 시험은 K10에 의한 미국산 포탄 자동 제공급과 포탄 사격 후 진지 이동, 급속 사격, 발사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등을 체크하는 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험에는 미군에서 기존에 많이 사용해 온 포탄인 M795는 물론 최근 개발된 XM1113 포탄도 사용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특히 훈련 마지막을 XM1113 발사로 장식할 예정이었기에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K9이 XM1113 포탄을 발사하는 것에 방산업계가 주목한 것은 이 포탄이 향후 미군의 야포에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올해부터 생산된 XM113은 미 육군의 신형 155mm 야포탄으로 로켓을 이용해 추진하는 로켓보조탄, 즉 흔히들 말하는 넷 RAP 탄이라 사거리가 40km 이상으로 미군의 최신 자주포인 M1299에서 발사 시에는 70km까지도 날아갑니다. 또한 정밀유도 키트가 탑재돼 있어 넵탄의 단점 중 하나인 다소 떨어지는 정확도도 개선되었는데요. 이번 시험은 그 XM1113을 미국산 병기가 아닌 해외 병기로 시험한 첫 사례라 의미가 컸습니다. 그렇다면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우선 K10을 통한 포탄 플러스 자동 제공급은 미국산 포탄을 대상으로도 이상 없이 작동돼 포탄은 모두 K9에 정상적으로 탑재되었고요. 그 뒤 K9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탄을 발사 후 유유히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시 급정차 후 360도 회전을 하는 등 기동성을 과시한 뒤 급속 사격 능력을 테스트했는데요. 첫 탄 발사 후 8.27초 만에 다음 탄을 발사했고 두 번째 탄 발사 뒤 세 번째 탄 발사까지는 10초도 걸리지 않았으며 네 번째 탄과 다섯 번째 탄도 발사간 간격이 10초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탄의 경우 발사까지 7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탄 6개를 발사하는데 총합 43.29초밖에 소요되지 않는 경이적인 발사 속도를 미군과 방산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뽐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탄약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만 한다면 3분 동안 최대 24발의 포탄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 K9 몇 대만 있어도 목표 지점을 불바다로 만들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지요. K9 포탑을 기반으로 한 폴란드의 크라프 등이 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는 이러한 시험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두가 기다리던 역사상 최초의 비미국산 병기에 의한 XM1113 발사 시험이 진행되었는데요. 애리조나의 맑고 푸른 하늘을 향해 발사된 XM1113은 하늘 위로 솟아오르다 꽁무니에서 불꽃을 뿜어내 포물선을 그리며 다시 하늘 높이 날아 136초 동안 비행한 끝에 발사 지점에서 53.009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기존 미군 야포에서 XM113 발사 시 사거리가 40km라는 걸 생각하면 그것보다 13km를 멀리 날아간 거니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지요. 존 켈리 하나디펜스 USA 사장은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와 사격 및 기동성, 높은 발사율 외에도 공동연구개발협정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켈리 사장의 평가가 자화자찬이 아닌 시험을 본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임을 유튜브에 공개된 시험 영상 댓글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호주에서도 저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국내 네티즌 중에는 이제 자주포는 다 됐으니 야구만 잘하자는 장난스러운 반응을 남긴 분도 계셨는데요. 시험 결과가 좋게 나온 김에 미국도 K9과 K10을 도입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호환성 시험 통과는 K9의 성능 검증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수출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K9이 미국에서 미군 포탄을 받아 사격 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K9을 사면 포탄 등 미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XM1113의 성능 등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메리트인데요. 그러한 물자들을 받을 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병기 또한 필요하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나토 등 친서방권 국가들이 K9을 사려고 할 이유는 더 많아질 겁니다. 하마 측도 이러한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미군 및 미국 방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의 로키드 마틴과 팀 선더를 구성해 952 모델 기반 자주포를 낼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K9A2에 사용될 고반응화포 기술의 연구개발이 작년 8월 완료된 걸 생각하면 아주 시기적절한데요. 고반응화포는 탄약 장전 과정이 100% 자동화돼 K9 1대당 탑승 인원을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여 소규모 부대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발사 속도도 분당 9발 이상으로 빨라지게 합니다. 이를 기존에 알려진 K9의 장점과 함께 강력히 어필할 수 있다면 영국 시장 진출도 꿈이 아니지요. 또한 하나는 K9A2의 고반응화포에 활용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사거리 연장 자주포 사업의 자동화 포탑 솔루션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군은 자주포 현대화 사업 일환으로 사거리 연장 및 구경 증대, 자동화, 발사 속도 향상 등을 추진 중인데요. K9A1을 대상으로 한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 시험도 그러한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거라 할 수 있습니다. K9A2에 비해 구형인 K9A1으로도 뛰어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으니 향후 K9A2의 기술력을 활용 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것만 봐도 비디오지요. 한편 K9이 세계 각국에 수출됨에 따라 하나는 K9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올해 K9 유저 클럽을 발족했습니다. 발족 시기는 노르웨이와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등 K9을 운용 중인 나라들의 대표단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는 그만큼 K9을 도입한 나라들의 K9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할 수 있습니다. 유저 클럽은 각국의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 공유, K9의 운용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향후 K9의 운용과 교육, 정비 등 분야별 워킹그룹 토의를 통해 상호 협력과 지원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한 미국의 M1299 등 향후 K9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최신 자주포들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하마도 K9A2보다도 성능을 강화한 K9A3의 개발에 들어갔는데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K9A3의 사거리는 최소 M1299와 동급인 70km, 최대 100km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분당 최대 발사 속도도 고반응 포탑 기술이 사용된 K9A2보다 빠른 10발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AI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 운용 또한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이는 유사시 전투에서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다목적 무인 차량과 무인 수색 차량,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 등의 무인 체계 개발을 선도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나디펜스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집니다. K9의 무인 운용을 가능하게 해줄 핵심 기술은 AI를 통한 사격 통제 기술과 원격주행 기술인데요. 두 기술 모두 최근 하나디펜스에서 제작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맷을 통해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를 K9과 같은 무한궤도 병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아리온 스맷 또한 K9과 마찬가지로 미군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능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달 6일 미 국방부가 주관하는 해외 비교 성능 시험 대상 장비로 선정돼 빠르면 연말부터 성능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군용 무인 차량이 미국에서 주최하는 성능 시험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인데요. 이는 국내 무인 체계 기술이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향후 진행될 성능 시험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하나의 AI 관련 기술은 군용으로서 활용 가치가 크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인데요. 이를 향후 K9에 적용하게 된다면 세계 방산업계의 각광을 받게 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일 겁니다. 아리온 스맷의 최대 통신거리가 현재 기준 1.1km임을 고려하면 이를 대폭 개선할 시 향후 K9 운용에 있어서도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 그래도 수십 km 밖에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게 자주포의 무서운 점인데 자주포보다 최소 몇 km는 더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종이 가능해진다면
아군 인명피해 우려 없이 원거리에서 적진을 초토화한다는 유사 이래 모든 군사 조직들이 끼왔던 꿈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K9A3의 사거리가 우리의 희망대로 100km에까지 달하게 된다면 이러한 장점과 시너지를 일으켜 사상 최강의 원거리 공격용 병기가 탄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지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K9A2의 성공은 필수. K9A2 기반 자주포가 도전하게 될 영국의 자주포 획득 사업은 2025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K9A2가 합격표를 받는다면 K9의 앞길도 지금까지와 같은 판판대로가 될 겁니다. 올해 한국 방산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300억 달러 약 40조 원을 돌파하였는데 그 가운데 대폴란드 수출 규모만 3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더니 인리 가고 롤란드 온 건가요? 폴란드는 지난 8월과 9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를 구매한 데 이어 지난 10월 19일에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MLRS 288문과 유도탄 등에 대한 기본 계약도 체결하였고 현재 에즈 21 레드백에 대한 현지 성능 테스트도 진행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국 육군의 위력을 물어본다면 고개를 들어 롤란드 육군을 보게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 방산 역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역대급 방산 패키지 구매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꼭 집어 이례적으로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은 인도주의 차원을 제외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없었기에 푸틴의 정신건강 상태가 살짝 의심되기도 합니다. 푸틴의 그 속뜻을 한번 풀어보자면 롤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를 잔뜩 사서 채우니 곧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다라고 푸틴이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쳐도 이게 푸틴의 말처럼 양국 관계를 파탄낼 만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 러시아 군의 심각성과 한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오히려 대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31일 야책 사신 롤란드 부총리는 엄동한 방위사업청장을 만나 한국산 무기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이전 논의를 진행하며 양국의 협력을 다졌습니다.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인 피치제트 CEO도 이 자리에 참석해 이 전차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논의하기 위해 현대로템의 엔지니어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하였는데요. 수십조 주는 폴란드와 그저 해줘 하는 인이 다시 한번 그 차이를 실감하네요. 보고 있냐고. 특히 현재 폴란드 현지에서 성능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레드백에 대한 롤란드군의 현지 평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칭찬을 넘은 극찬 그도 아닌 격찬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 24에 따르면 이날 시연에는 레드백이 실제 도입될 경우 운용하게 될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 병사들이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력을 태운 레드백의 고속주행, 하천 도석, 30mm 주포 실사격 등 실제 작전에 가까운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책임자인 크라이스토프 헤넥 중령은 기계화 부대 시연에 참여한 부사관 로베르트 카라우다도 이는 레드백의 특장점인 아이언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레드백의 조작 방식에 대해서도 설치된 각종 장비가 복잡하지 않아 운용이 간편했으며 오프로드에서 주야간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디펜스 24, PL에 따르면 하나의 이보안 부사장은 이미 통합 및 테스트를 거친 현재 레드백 포탑에 폴란드 자체적으로 개발한 30mm 기관포 ZSSW 30 무인 포탑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 한화 디펜스는 이와 관련해 이미 후타스탈로와 몰라 등 협의를 시작한 상태라고 합니다. 보병전 투장갑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롤란드는 경량 장갑차 보르속을 1131대 운용 중에 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형의 중형 장갑차 수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대략 600대에서 800대의 수요가 필요할 전망이죠. 더욱이 러시아가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실제 전장에서 운용할 신형 전투 차량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는데요. 이에 폴란드 정부는 최근 몇 달간 레드백 도입을 검토한 끝에 내달 한화 디펜스 측과 실무 협상을 실시하기로 하고 예비 테스트와 성능 시연을 실시한 것입니다.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닌 5세대 보병전 투장갑차 레드백은 탑승인원 11명, 중량 42톤, 최고 속도 시속 65km로 한 번 주유로 5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 복합 소재 고무궤도, 특수 방호 설계, 아이언 비전, 헬멧 전시 기능, 능동 이상대열 레이더, ASA, 이용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체계, 상태감시 시스템, HUMS 등 최첨단 신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꿈의 장갑차이죠. 아울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장착하고 30mm 주포, 7.62mm 기관포가 탑재되며
열상 위장막을 두르면 열상 감시장비 탐지와 열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는 스텝스 장갑차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무기가 동북아를 넘어 유럽 지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자 중국에서는 한국 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도움이 된 적 없는 중국답죠. 중국 매체 인민망은 지난 24일 한국 무기 수출이 신기록을 세웠다 라는 기사에서 그러면서 수출 대상 측면을 살펴보면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주요 고객들인데 한국 무기 수출의 순항은 오래 지속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비록 한국 무기 수출이 거듭 신기록을 세우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일부 외신들의 전망은 부정적인데 경쟁력 측면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은 비교적 특정 제품에 편중되어 있고 수출 판로도 좁다. 한국 무기들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이를 임시 방편으로 여기고 있다. 몇몇 미국의 동맹국들은 FA-50 전투기가 단지 대체품이라면서 훗날 유럽 각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전투기나 미국산 F-35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최대한 대량 생산에 치중하는 동안 방위산업체들의 기술 혁신 의지도 꺾이고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국 무기들의 경쟁력은 저하될 것이다. 이 측면에서도 폴란드 및 기타 국가들의 대규모 발주도 할부로 결제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이 거래 대상으로 삼은 국가들 중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국가들은 거의 없으며 해안국들에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대규모 발주로 큰 액수를 투자하는 것에 대해 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세계 경제의 물왕도 계약이 지속될 가능성과 특히 자금망의 안전성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들도 현 시점에서는 대다수의 계약들이 가계약 형태라서 대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상 근거는 전무하고 저주 수준으로 망하길 바란다의 기사였는데 역시 이것이 대국식 논평이죠.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물론 몇몇 한국과 무기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 가운데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가가 있다는 지적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인도네시아가 있죠. 한국 방산에서 폴란드와의 협력이 희망편이라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절망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분담금 가운데 미납된 연체액 11,000억을 갚을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최근 일부인 109억 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미납 금액 가운데 1% 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오히려 농락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면 그냥 하지마 이씨. 인니 정부는 전체 사업비 10조 8천억 원대의 20%인 약 3조 7천억 원 정도를 지난 2016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나눠 낼 예정이지만 인니 측은 경제난을 이유로 2017년부터 분담금 납부를 미뤘고 현재까지 지급한 금액은 3,572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내야 할 분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된 규모만 8천억 원 이상 몰 연말이 지나면 1조 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상황에서 혼자 개발에 성공한 KAI가 대단해 보이네요. 인니는 여기에 기술진 30여 명을 파견해 어떻게 해서든 기술을 배우려 혈안이 되어 있고 분담금 30%를 파묘 등 현물로 납부한다고 짓거리고 있으니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습니다. 현물을 받을 경우 해당 현물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경우 수수료 지출이 발생하면서 우리 측이 받아야 할 분담금 규모가 줄어들고 거기다 파묘를 비롯한 일부 현물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칫 우리 측의 개발비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더 어질어질한 건 현물인 파묘도 가격이 폭등할 때에는 수출을 중단하고 다른 대체품을 기웃거리는 지경이니 인도네시아의 협력에 더 이상의 공동개발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일부터 진행 예정인 인도네시아 방산전시회 인도디펜스 2022에서 인도네시아가 스텔스 형상의 새로운 기체를 선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기체는 단자형 스텔스기로 카라드를 장착한 형상의 목업을 선보였는데요.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올해 최초로 국영 방산 지주사 디펜드 아이디를 설립하면서 세계 50대 방산기업 도약 목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그 계획에 따라 KF-21 시제기를 2022년 방산전시회에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인해 무산되어 새로운 형태의 인도네시아 자체개발 스텝스기 형상을 전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의 공동개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기술 이전을 통한 자체적인 스텔스기를 제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분담금 지급을 멈춘 건 인니 프랑스 방산협력 이후였고 당시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의 4.5세대 나팔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내비치며 100% 기술 이전이라는 조건을 내세웠는데요. 국영 방산기업 설립 및 기술 이전이라는 헛바람이 들어간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지급을 미루며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시도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시회에 나타난 스텔스 전시품에 국내 네티즌들은 콧방귀 끼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